음,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네. 안녕하세요. 제이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시. 예, 예. 그 라이브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트리밍이죠.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아마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 끝날 때 세종대 이야기를 좀 이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가지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여건이 되어가지고 그 이 세종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박현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모이고 한 30분 되면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의 내용은 지난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조선시대 어떤 민간 기록의 중요성을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 그걸 통해서 이제 민간 기록도 나름대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검토해 봐야 할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재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이 김종인님께서 또 기부까지 해주셨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부실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 주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무척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이 또 레꼴이라고 하신 분들 또 기부해 주셨네. 아주 감사합니다. 뭐 항상 뭐 제가 감사하죠.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아주 충분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 방송을 잘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또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박현님처럼 기부까지 해주시니까 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내용은 어떤 조금 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선시대도 어떤 국가기록물 관찬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간기록물 사찬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관찬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 민간 기록도 아주 수준 높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요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손자병법 이야기는 이제 임 원장님이 하시고 저의 경우에는 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앞으로 좀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주된 논점은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야말로 역사 기록이 풍부한데 거기에는 우리들이 자꾸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역사물, 관찬서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고려사 저력 또는 뭐 실록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어떤 역사물 그것도 아주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커. 양과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크지만 민간 기록물 중에서도 역사물 중에서 최상층에 속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한 이제 이야기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또 뭐 몇 번 더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료실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 번이라도 연료실 기술을 꼭 한번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또 하하라는 어떤 쓰신 분이 또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아주 감사하죠. 조인철님께서도 또 인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여기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그걸 알지만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 거기 뭐 박학성님 또 권수영님, 이병환님도 들어오셔가지고 또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반갑게 이제 그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어떤 그 국가 기록물 관찬서와 그다음에 개인 기록물 사찬서가 있는데, 근데 관찬서가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이 어떤 개인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천차만별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상층에 속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여기 한 분이 또 그 이 영어 이름으로 넣어주셨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1차고, 그러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사본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일을 갖다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뭡니까? 이 금일기자가 쓰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 일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기록하려되 처음과 끝, 그러니까 일 중심의 어떤 역사서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연료실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 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임금의 질병은 그 어떤 식으로 많이 기록되느냐면 치료받은 내용. 그 치료받은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의관들을 만나서 치료하니까 그 치료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치료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구나, 그런 것들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금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병명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이 어떤 치료받는 그런 모습들을 다 이제 그 사관이 옆에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무슨 약을 어떻게 썼는지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니까 그 기록들을 보면 대충 지금 무슨 병을 어떻게 앓고 있으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그것이 역사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관찬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사참 개인의 어떤 역사 기록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지. 소문은 알 수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임금의 어떤 병을 어떻게 앓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치료되고 있다 하는 어떤 구체성은 관찬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임금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거는 그 치료 기록을 자세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승종원 일기라고 하는 기록 속에 그 임금의 어떤 치료 이력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걸 가지고 이 한의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치료제를 갖다가 뭡니까? 복원해낼 수가 있을 정도다. 그렇게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관찬 기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위치가 있는 거죠. 조성문님이 또 들어주셨는데 정말로 아주 뭐 열심히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오늘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에 앞서서 어떤 지난번에 뭘 했는지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제 답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기대로 한 30분에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오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국가가 중심이 된 어떤 역사 기록물, 관찬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개인이 중심이 되는 어떤 역사 기록물, 사찬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고, 그 사찬 기록물 가운데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상과 어떤 이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연료실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사본말, 일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기록을 해가지고 처음과 끝을 나름대로 이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붕당 시대, 당쟁 시대가 가게 되면 사천 그 역사물, 특히 이제 뭐 개인 기록물들은 이런 어떤 당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런 건 지금 수백 종, 수십 종이 되는데 연료실 기술은 비록 당쟁에서 이 이금익이 출세하지 못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자기 그 과거 역사를 갖다가 쭉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모든 당파의 어떤 그런 입장을 다 거기다가 제시를 하고 또 써놓고 이 당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 당파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다. 다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라고 더 해석하진 않고 열린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금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기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할 테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더 정리하고 더 나보다 더 이 아는 정보가 많고 그 지식의 어떤 유용성이 더 높은 것이 있으면 내 다음에도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 그런 이제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역사 기록물을 편찬했다. 그러니까 이극이 쓴 열린 기술은 아주 뭡니까 종결된 게 아니라 항상 열려 있고 열린 거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 입장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개방된 자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붕당의 어떤 당파의 끝은 결국 이긍이와 같은 이런 자세를 지니는 그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 소현세자의 죽음. 소현세자의 죽음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병을 앓고 이제 세상을 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종원 일기라든가 이제 그 실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뭡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의문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을 이미 오래전부터 앓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돌연히 사망한 게 아니고 병산 것 같은데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 쓰신 분들은 이 관찬서의 그 내용, 즉 소현세자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한 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현세자의 병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상당히 알아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병의 어떤 커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 조선을 오면서 아주 큰 정신적인 그런 이제 뭡니까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아주 커다란 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커다란 짐 이게 이제 아마 몸이 약한 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의 죽음이 병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정치적인 사건과 이제 휘말려 가지고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꾸 논의가 되는 거죠. 현대의학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도 많이 느끼고 또 저도 대상이긴 하지만 검사를 받아야 현대의학에서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왕들이 이미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현대의학의 어떤 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현대의학으로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검사에 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과거의 임금들의 어떤 대한 병에 대한 검사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제 몇 분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거의 다 시간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이 연료철 기술에 대한 어떤 이야기, 특히 세종대 이야기 요거를 이제 하면서 오늘의 이제 주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연스럽게 해가는 거죠. 꼭 1분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이 연료실 기술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이거는 어떤 이제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왜 중요하냐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갖다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조선의 어떤 그 역사 기록물을 크게 그냥 둘로 분류해 보자면, 하나는 국가주도, 관주도의 어떤 역사 기록물, 뭐 고려사나 고려사 저력, 실록 이런 것이 어떤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그, 민간에서 기록되는 역사 기록물도 굉장히 풍부한데,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 인문학이 발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역사 기록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나라는 많지 않을 것 같아. 정말로 민간에서 수많은 역사 기록물을 냈는데, 그것은 양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커. 그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어떤 역사 기록물이 관참 못지않은 그것이 나왔다. 그것이 뭐냐? 연료실 기술이다. 그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책의 편집 원칙,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데, 연료실 기술이 나왔던 어떤 그 시기, 특히 영조 정조대, 뭐 이제 숙종대를 거치면서 영조 정조대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 시기가 당쟁 또는 분당 정치가 아주 이제 커지는 시기고, 분당 간의 갈등이 엄청 커져서 역사 어떤 소설 분야에서도 이런 것이 작용하게 되는데, 거기 어떤 분당의 어떤 희생물 또는 분당의 어떤 커다란 어떤 출세 어떤 지장을 받게 된 소론이니까, 노론이 어떤 집권당이었다면 소론은 뭐 거의 등용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이경익은 이제 소론의 어떤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세할 수가 없으니까 학문 연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기록물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소론파니까 소론의 입장을 옹호하는 어떤 역사책을 썼겠지만, 이경익은 그걸 버리고 노론이고 뭐 남인이고 소론단이고 다 인정하고 그들의 견해를 다 수리부작, 이미 공자 때부터 만들어진 아주 동양의 특히 중국 문명의 어떤 유려한 어떤 역사 소설 체계, 수리부작이라고 하는데, 쓰기는 하지만 기술하게 하지만 딱 짓지는 않는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그냥 함부로 뭐 바꾸고 훼손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게 아닌데, 이근익은 정말 그런 정신을 끝까지 이어받아가지고, 자기가 비록 소론의 어떤 아버지가 이광사니까 정통입니다. 소론이 완전히 어떤 정통 입장에 속해 있는 집안이고, 그래서 출세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엄청난 불만이 있어서 막 썼겠죠. 다른 당파를 엄청나게 공격했겠지만, 이극익은 공격하는 대신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기술을 다 기록하고,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도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과 비슷한 입장도 물론 기록했겠죠. 그렇고 거기서 끝내질 않고,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어떤 기록 체계가 있으면 너희들이 더 덧붙여도 된다, 당신들이. 그래서 열린 태도로 이제 역사에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보니까 특히 당쟁이 어떤 험악한 시대에 당쟁을 대표하는 역사책들이 많이 쓰여지는 그런 시대에 보니까, 정말로 당쟁 또는 분당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자세, 역사적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떤 이경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은 정말로 소중하지 않겠는가. 지금 시대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면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기사 본말. 그런데 이 기사 본말은 기전체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사인데, 고려사를 보면 뭡니까? 여러분이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안 보신 분들도 괜히 많이 있겠죠. 기전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고려사에는 세가로 바뀌었지만, 그거는 왕의 업적, 그걸 이제 시간순으로 정리한 게 본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은 이제 열전이라고 그래서
왕 밑에서 이제 벼슬을 하는 관리들, 그 관리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생을 이제 정리한 거를 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뭐 그 관료로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근데 열전은 꼭 관료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같은 사람, 뭐 평생 뭐 학자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그 학문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기회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요즘 말하는 뭐 연예인 비슷하겠죠. 이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 과거의 연예인들은 뭐 음악이나 이제 그림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 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그분들의 어떤 일생 또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 이 분야에만 이제 집중해서 열전을 형성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직업군에도 썼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중간에 이 제도 문물에 대한 어떤 기록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라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식화지, 그 경제 생활에 대한 어떤 식화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기, 즉 왕의 업적을 정리한 거, 그다음에 열전, 그 밑에서 살았던 여러 신하들의 어떤 그 전기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기존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왔고, 그게 한 2000년간 계속된다.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 그 나라, 우리 왕조 국가들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사기, 그다음에 고려사, 이 두 권에 아주 중요한 여기 한 분이 써주시는데, 정사, 즉 그 국가 기록, 국가가 어떤 중요한 어떤 기록을 했던 거, 그다음에 그 반대되는 거, 개인 기록물, 그걸 이제 한 분이 써주시는데, 그 단어를 쓰게 되면 뭐 곤란하다고 합니다. 사찰, 민간 기록,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편년체, 그걸 이제 고려사 조료, 또는 이제 실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연대순으로 쭉 쓰는 거야. 우리들이 많이 보는 연대순. 뭐 세종 1년에 뭐 했고, 2년에 뭐 했고, 3년에 뭐 했고. 그런데 이 연례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대순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업적을 사건별로 중심하고 사건별로 나누어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깊숙하게 소개하는 것,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 그게 이제 기사 본말인데, 그런데 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뛰어난 것은 구체적으로 지난번 시간에 세종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대를 갖다가 보면 딱 세종대 기록물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 연료실 3권이 세종대 기록이거든요. 세종대 기사 본말. 그래서 이제 세종대 이야기를 연료실 기술 3권에 정리했는데, 1파트, 2파트,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파트의 경우에는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의 어떤 업적을 연대순, 마치 요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년체, 세종의 어떤 업적을 아주 짧게 연대순으로 세종 1년에 뭐, 2년에 뭐, 3년에 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했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세종대 이 기사본말 세종대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가운데 부분은 그야말로 연료실 기술의 어떤 뭡니까, 가장 연료실 기술다운, 또 연료실 기술을 대표하는 어떤 기사 본말체로 정리한 세종대의 어떤 업적 사건들을 사건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 9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9개가 있고, 마지막 세종 때의 마지막 파트의 경우에는 뭐 세종대의 어떤 활약히 했던 관료들, 신하들, 주로 뭐 신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금과 신하니까 그 신하들의 업적을 쭉 정리했다. 그러니까 세종대를 딱 펴 보시면 연료실 기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뭐 고전 번역원의 어떤 이 고전 번역서에 보면 그걸 다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딱 세종대 연료실 기술제 3권을 딱 보시면 세종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종대 파트가 1파트, 2파트, 3파트의 경우에 1파트의 경우는 왕의 업적, 2파트는 왕이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죠. 왕이 제위했던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사건별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마지막에 이제 신하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뭐 세종대의 임금과 그 신하들이 만나서 가운데 그들이 어떤 업적을 쌓았나 그것이 이제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기사 문말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그 이야기 아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그 오늘의 어떤 주제를 말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세종대의 어떤 그 이 특징을 이 세종대의 기사본말체의 어떤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세종의 업적을 이근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런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9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집현전의 설치. 이 집현전의 설치가 중요한 게 뭐냐? 거기 첫 마디가 뭐냐면 문치. 세종은 이 문치를 갖다가 그 중요시 여겼다. 그것이 이제 그 연례 기술의 세종대 기록의 그 첫 마디인데 이게 대단히 그 중요합니다. 그 세종의 경우에는 그 집현전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그건 세종 때만 아마 가능했고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세상의 모든 인재를 다 세종은 그 왕립 어떤 연구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최고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켜서 뭐를 그 공부하게 하느냐. 국가 경영에 관한 최고의 이론들을 연구를 해.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오되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 와서 근무하지 않고 집에 가서 독서를 해라. 그것까지 휴가를 줘가지고 독서시켜.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여 노력하고 그걸 이제 그 발표를 하게 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세종의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정책들을 쫙 이제 그 파악한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꾸며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종 이 2년에 이제 그 집현전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종의 문치 시대를 여는데 그 문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는 두 번째 찬술과 제작에서 보여지는데 그 찬술과 제작을 통해서 세종대의 문화,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글 창제야. 한글 창제야말로 우리 그 민족에게는 엄청난 그런 뭐 그 사건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후에 무슨 세종 이후에 뭐 많은 정치 지도자가 나와도 세종을 능가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종이 우리의 글,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그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인문학은 이 한글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 방대한 세계이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지 아무도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한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한문 이것과 완전히 달라. 그다음에 일본의 가나 이것까지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가 뭐 늘 이야기하지만 사이즈에서 뭐 영토나 인구에서 중국, 일본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걸 뭘로 능가해야 되느냐? 질적으로 능가할 수가 있는데 그 인문학에서의 어떤 질적인 그 이 두 큰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동력, 추진력 그걸 뭘로 얻을 수 있느냐?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어떤 문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얻을 수가 있다. 왜? 한글을 가지고 인문학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나라도 이 뭡니까 함부로 그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인문학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는 뭐 그 우리 어떤 그 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의 그 잠재력, 동력 이거는 뭐 무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왜?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어떤 문자 체계를 가지고 문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그 아무리 두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어떤 뭐 큰 나라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글은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뭐 의아하긴 한데 감상인의 역사. 이거는 이제 그 아버지인 태종이 굉장히 그 뭡니까 그 외척들을 싫어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척들을 싫어해서 자기 때는 그 이 원경왕후 그 미신의 집안을 완전히 도륙을 도륙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좋지 않군요.
완전히 뭐 그 집안을 갖다가 결단을 그 내버렸고, 그다음에 세종이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뭐를 하느냐? 세종의 그 장인의 심원이고 총성심씨거든요. 이 총성심씨도 영의씨만큼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안이에요. 단단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종하고 결혼을 시켰겠지. 이 세종의 외척 집안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강상인의 옥사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내 옥사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로 나가는데, 그건 작은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인데 여기에 그 세종의 어떤 그 군주로서의 어떤 그 뭡니까 뛰어난 어떤 그 이 학문관, 형법관,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방외 정책, 그러니까 대마도 정벌, 그게 이제 그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뭡니까? 그 야인 정벌, 그러니까 이제 여인족들을 이제 친 거. 그다음에 그 결과로 나온 게 그 사군 개척, 그 육진 개척. 이것이 이제 그 이 네 가지 중요한 게 이 업적으로 세종의 업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그 지난번에 아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뭐냐? 세종의 문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앞에 집현전의 어떤 서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종의 그 문치라고 하는 게 반드시 천술과 제작을 통해서 문화, 과학, 기술 거기만 치우친 게 아니라 뒤에 네 개, 그러니까 9개 중에 거의 절반 아닙니까? 그거는 뭡니까? 군사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해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문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 문화적인 어떤 힘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엔 어떤 군사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세종의 경우에는 그 문치라고 하는 게 자꾸 조선 후기 사람 또는 뭐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문치라고 하면 뭐 군사적인 역량이 뭐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하다. 절대로 아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이 연례술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다면 그 9개 업적 가운데 4개가 바로 뭡니까? 군사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배치해 놨기 때문에, 이근이 보기에 그 문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어떤 그 문화 또는 문명 또는 뭐 거기에는 뭐 그 과학과 기술 여기에만 결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군사적인 어떤 역량을 키워가지고 나름대로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우리들이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앞으로도 문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치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한 군데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 세종대 이야기를 이제 결산하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어떤 그 세종대 이야기를 이제 결산하려고 하는데, 그 손대병법 이야기는 이제 그 송송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거는 그 이 채널의 그 원장님, 이명환 원장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라,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스트림할 때, 방송할 때 이제 한번 이제 질문해 주시면 아마 상세하게 대답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오해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그 손대병법은 이 채널의 어떤 뭐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명환 원장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례술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책에 관해서입니다. 연례술 기술의 제3권 그 세종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총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세종대 이야기의 어떤 결산을 이극은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이극의 어떤 그 마지막 결산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데, 그 차원부의 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그 세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임금의 어떤 총결산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이라고 하는 조선을 통틀어서 최고의 군주야. 그리고 뭐 자기들도 생각했겠지. 앞으로 이런 군주가 또 나올까? 아마 이기도 자신 있지는 않았을까. 이 위대한 어떤 군주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이걸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역사에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결산인데 결산이 잘 돼야 돼. 아무리 앞에서 문제제기를 잘하면 뭐합니까? 문치 이런 걸 막 내세우고 화려하게 쓰면 뭐예요? 마지막 최종의 어떤 결산 부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극이극은 그 세종대의 이야기를 결산하면서 차원부의 서론, 차원부, 차원부가 사람 이름입니다. 차원부가 연한차 씨인데 사람 이름인데 차원부라는 사람의 설원, 서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 설자는 이제 눈설자이고 뒤에 원자는 이제 원통할 원, 원망할 원인데 그 원통함과 원망함을 풀어준다는 거야. 그거 이상하잖아. 아니 세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군주는 뭐 년 단위로다가 그 발표한 정책이 조선시대 어떤 군주도 1년 만에 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방대한 업적을 갖고 있어. 그분 시대에 나온 그 책들을 보면 연 단위로 나오는데 그 책들은 대단히 그 엄청난 책들이야. 그 이후에는 그 뭡니까? 그,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낼 수 있을까? 그렇게 그 금방 낼 수 있는 책들이 아니야. 왜냐면 집현전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현전 학사들이 뭐예요? 책 열심히 그 만들어서 편찬해내니까 작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연 단위로 그러한 책들이 대단한 책들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는 농사직설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책들이 이제 쭉쭉쭉 연 단위로 나와. 그러면 과학기술은 어떠냐? 이건 말도 못한 것들이야. 조선시대 어떤 그 과학기술도 세종 때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나오지를 못해. 이러한 어떤 화려한 시대, 그러한 화려한 시대의 어떤 결산이 뭐냐? 차원부라는 사람의 설원, 원통함, 이걸 풀어준다는 거야. 차원부가 그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가? 열려질 기술이 이 부분이 아니었으면 차원부를 그렇게 역사에 남을 일도 없어요. 큰일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게 어떻게 이 위대한 어떤 군주의 결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겁니다. 거기서는 제가 써봤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설원. 한글로 쓴 것이 바로 밑에 부분이 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열려질 기술이라는 그 설원, 밑에 한자로 기록되어 있죠. 이 설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설. 잘 보이세요? 이 눈설. 그 다음에 그 원자는 원통할, 원망할 원. 원통하고 억울하다. 그런 이제 원자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원망스럽다 하는 그 원자예요. 설은 눈설이고 그 다음에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억울하다. 그런 것이 이제 원자입니다. 그 조성문 선생님께서 아주 즉각 답해 주셨는데 그 원통하고 원망함을 갖다가 설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눈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지만 이 물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물이 제가 어떤 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얼어가지고 눈이 되고 그게 내리는데 쌓여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녹아가지고 물로 바뀌었다가 햇빛이 나면 사라져 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은 물의 결정체인데 요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얼었다가 눈을 통해서 내려. 참 자연의 위대한 어떤 그런 작용이겠죠. 그래서 내려서 쌓여. 근데 쌓였는데 이게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스르르 녹아버려요.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뭐 말라가지고 날라가. 그러니까 이 서론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통함이, 원망스러움이 눈처럼 녹아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이 원통함, 원망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눈처럼 뭡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면 저절로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이 보기에 위대한 세종이라고 하는 군주의 그 마지막 총결사는 뭐냐? 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런 어떤 뭡니까? 마음에 그 아주 가득 그런 어떤 원망함이 쌓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눈처럼 녹아가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 이경익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이 뭡니까? 그 조선의 어떤 최고의 어떤 국왕 세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군주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뭐냐? 그거는 한 개인, 처음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런 개인이 개인의 어떤 집안이겠죠. 집안이 쌓여 있는 어떤 그 원통함과 그 억울함이 그냥 뭡니까? 눈처럼 스르륵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설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 이 설자를 썼다라고 그냥 뭡니까? 눈처럼 녹아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설자를 썼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보복? 복수? 이러한 개념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원통함과 억울함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에서 받은 어떤 피해가 있겠죠. 그 피해를 갖다가 가지고 원통함과 억울함이 이제 쌓이는데 그거를 이제 이 세종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뭡니까? 훈풍 따뜻한 바람에 대해서 녹여줘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뭐가 거기는 없어야 되느냐? 보복, 복수. 이것이 없어야 돼. 이게 보통의 군주하고 이 세종 같은 위대한 성군, 이런 군주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경익의 주장이야. 다시 말해서 세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군주의 총결산에는 그 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남아있는 어떤 그 억울함, 원통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되 그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놈을 해치워야 된다. 저놈 나에게 피해를 준 거, 나의 가해자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복수라든가 보복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돼. 이것이 일반 군주와 성군의 차이. 일반 군주는 보복과 복수를 통해서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만 세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군주의 경우에는 그것이 뭡니까?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지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세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군주의 마지막 결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 본다면 지금의 많이 쓰는 거 뭡니까? 적폐청산 이런 거는 그 위대한 군주 세종과 같은 성군 시대에는 쓸 수 없는 용어야.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일반 다른 군주들에겐 쓸 수가 있어도 세종과 같은 어떤 성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산이 된다면 여기에는 이러한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남기니까 그걸 이제 당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나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나도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내가 이렇게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위대한 어떤 군주, 성군 여기에서는 이것이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 정치학을 갖다가 많이 공부하고 가르친 최장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찾아보세요. 최 교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어떤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마찬가지야. 이 속에서 이 이근익이 정리한 어떤 세종대를 세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군주의 마지막에는 설원이라고 해서 이 원통함, 원망함과 억울함, 그런 것들이 눈초로 넘어가서 사라지게 될 때 그 사라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안 되느냐 하면 보복을 해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이러한 게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일반 군주와 위대한 군주, 성군의 어떤 결정적 커다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의 어떤 설화라고 하는 거는 내용은 이제 크지 않는데 억울하기는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처음부의 어떤 설원에서 처음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자꾸 네이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네이버에서 그냥 정보를 얻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 들어서 이 백과사전에 가서 찾아보시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한 거죠. 여기 이제 처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요걸 이제 그것과 함께 연료설 기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설 기술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처음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기 또 박민함이라고 하는 분께서 또 기부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처음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음에 시작되어 있느냐면 연료질 기술입니다. 처음부는 고려 말의 평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황해도 예성강 근처에 있는 그런 어떤 고을 이름입니다. 평산의 수운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인건했는데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 때 영의정을 지낸 그러니까 이방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정승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륜이 서사감족으로 모함하여 정도전 잘 아시는 태조 때 정도전 조선의 어떤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이죠. 한부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조선의 개국공신입니다. 한부림. 그다음에 조용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원 밑에서 이방원이 이제 태종되기 이전에 고려 말에 이방원 밑에서 정몽주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데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활약했던 사람. 그래서 조용규라는 인물인데 하륜, 정도전, 한부림, 조용규가 등등과 더불어 처음부를 갖다가 때려 죽였다. 이제 그렇게 나와. 여기 또 이제 이 영어 쓰시는 리조리라고 하는 분께서 또 많은 돈을 또 기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딱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뭐냐면 어떻게 시작했냐면 차원부라는 사람은 고려 말에 평산 황해도의 한 고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륜이라고 하는 이 태종 아버지죠. 태종 이방원 때 최고의 어떤 벼슬인 영의정을 지낸 인물인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서사감정으로 모함해가지고 정도전 조선의 어떤 공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 근데 한부림 개국공신 그다음에 조용규 태종이 이제 이방원 시절에 함께 이제 이 정몽주를 갖다 제거할 때 앞장섰던 행동장 이런 사람과 더불어 그를 때려 죽였다. 그럼 왜 때려 죽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뭐냐면 이 처음부라는 사람이 연안차씨인데요. 연안차씨로 이제 처음부가 족보를 이제 쓰는데 연안차씨의 족보 중에 네 사람 그러니까 이 하륜, 정도전, 한부림,
그다음에 이제 조영규 아주 중요한 인물들. 그 조선인국 때는 아주 최고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이 연한차 씨의 족보 중에 보면 서족 그러니까 이제 첩의 자식들이죠. 흔히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해서 서족이라고 하는 건 첩의 자식들이야. 원래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조선의 조선 첩의 자식으로 확정이 됐죠. 첩의 자식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저들 그러니까 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하련, 정조전 잘 아시죠? 정조전의 경우는 그다음에 개국공신의 한부림, 그다음에 조영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이방원과 이제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정몽주를 제거할 때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조선이 공국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연한차 씨의 어떤 서적, 첩 자식들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뭡니까? 신분적으로 하자가 많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륜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 정조전, 한부림, 조영규 이런 사람들과 힘을 묻혀가지고 이 그 연한 차씨 족보상에 우리들이 첩자손이라고 하는 구절을 빼라. 그렇게 이제 그 차원부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 네 명이 적당해가지고 그 연한 차씨 차원분의 집안을 완전히 제거를 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하륜, 정도전, 뭡니까? 한부림, 조영규 요 사람들이 언제 작당해가지고 제거를 했느냐? 요 시점이 굉장히 미묘해. 어떤 책에 보면 고려 말이라고 돼 있고 또 전북일보라고 하는 데서 왜냐면 이 전북일보에서도 이걸 기사를 냈는데 옛날 이야기 왜냐면 그 한부림이라는 사람이 하륜 한부림 다 이 뭡니까 감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걸 써놓은 것이 있는데 전북일보에서 문절공 유사 그러니까 이제 차원부의 어떤 집안에 대한 어떤 옛 기록 이런 게 보면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륜이 연한차 씨 서녀 첩자식의 후손이라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기밀을 감추기 위해서 태조 7년에 자객을 갖다가 이제 이 하륜이 주도로 해가지고 자객을 모아가지고 연한차 씨 일가족 70명을 살했다. 그런 어떤 이제 이 짓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해주 신광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 중이던 차씨 족보를 다 불태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부의 억울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의 어떤 사실 여부야. 즉 차원부의 집안이 정말 하륜이 주도한 어떤 그런 차원부 암살단 이런 것이 조직되어 가지고 죽였을까? 이런 게 좀 뭡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논란이 많이 빚는데, 그러니까 이 차원부가 하륜이나 정도전이나 한부림이나 조영규가 조직해가지고 만든 어떤 자객단에 의해서 일가족 70명과 살해됐다라고 하는데, 요 살해된 어떤 시점이 이게 묘해. 왜냐면 하륜하고 정도전은 서울로 어울릴 수가 없는 사이야. 고려 말부터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첩의 자식이 문제된 것은 그 이후에 정조전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에 지장이 생겼을까? 그런 것하고는 좀 잘 안 맞아.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륜하고 정조전이는 고려 말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둘이 힘을 합쳤다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논란이 많이 벌어졌어. 하지만 차원부라는 사람은 아마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인정했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 연구 기관으로 이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전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차원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차원부는 1320년 충수왕 7년 태어났다. 그런데 죽은 연도는 이게 그 뭡니까? 의문문으로 표시했어요. 몰라. 왜냐면 차원부가 사회된 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고려말 조선 초의 학자 화가이다. 본관은 연안철씨다. 그다음에 뭐그 자는 뭐 사평이고 호는 우남이고 시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절공.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차정로고 이런 이제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이 뭐라고 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처음부에서 국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이후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벼슬이 이제 간이대부라고 하는 이제 간쟁을 하는 그런 아주 높은 벼슬인데 거기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런데 정몽주 이색 등과 함께 명성을 그 떨치던 유학자로 성략을 깊이 연구를 했다. 그렇게 보면 굉장한 유학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려말 정치가 문란해지자 수습할 수 없음을 알고 관직을 사퇴한 뒤에 평산, 아까 그 살해당했다고 하는 동네, 평산 수호남동에 은거를 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아주 제가 큰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성계가 요동을 공격하게 되어 그 책략을 묻자 출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이게 황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성계의 경우에는 그 망설인 게 이미 떠나가지고 돌아올까 안 할까 그런 게 이제 위화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 위화도는 어디 있습니까? 평안도, 평안도 북쪽,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국경 지방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누구야? 이 지금 차원부는 황해도, 평산, 그 황해도 남쪽에 있어요. 예성강 근처니까 남쪽에 있는 동네인데, 황해도 그 남쪽 지방에서 위화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그런데 이성계가 요도 정보로 해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위화도에 가서 이제 망설였다는 거 아니야. 더 공격을 할까?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요동이니까 중국 땅이니까 그건 뭐 돌아올 수 없는 길이고. 근데 망설였는데 그때 고민할 때 이 차원부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만약 이 처부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처부를 갖다가 요동정벌에 같이 데려갔겠지. 황해도 있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회고를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최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황해도하고 이 황해도에 있는 평산하고 기경 사이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 최영이나 우왕이 몰랐겠느냐. 처부라는 인물 정도와 이정계가 협의를 했다고.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튼 반대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위화도 해군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조선을 건국했는데 이때 태조가 궁신으로 이제 이 처원부를 이제 임명하려고 했는데 주려고 했는데 사퇴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관작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둠동 둠동 그러니까 이 출사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고려의 충주를 이제 지킨 22명이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개정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나고 버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이 은거지인 뭡니까 평산으로 갈 때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제거가 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전말인데요. 아무튼 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제가 이해를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다 잘못된 얘기냐 그런 건 아니야. 이미 나라에서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이 뭡니까
설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에서 펴낸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책,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라고 하는 책에 그 처음부의 어떤 그러니까 이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맞느냐 틀리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족문화 대백과의 이 처음부라고 하는 걸 넣어서 보면 이제 거기에 이 사건의 어떤 종이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일찍이 여기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일찍이 정조전 하륜등이 차 씨의 어떤 외선의 소속, 즉 첩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족보에 이제 기재되니까 그의 이제 원한을 사가지고 평산으로 돌아가던 중간에 아륜이 보낸 자객기에서 여기 또 8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문에서는 70년이라고 하는데 또 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80년입니다. 약간 명수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가 억울하게 죽었잖아. 자기는 그 사실대로 썼다는 거야. 이 11자씨의 족보에다가. 그런데 그 첩자식이라고 썼다고 누가 하륜, 정도전, 한부림, 조영규 같은 이런 조선 정계를 움직이는 큰 사람들이 아마 그들이 이제 뭐 암살단, 자객단을 갖다가 조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내가지고 70명 내지 80명에 달하는 차원부의 어떤 일당들을 갖다가 이제 이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사실대로 썼는데 이 권력가들이 보낸 어떤 암살단, 자기에게 죽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억울함이 이제 쌓였는데 그걸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이 연료실 기술회라고 하는 어떤 세종대의 이 마지막 업적, 9번째. 그 9번째는 누가 풀어줬느냐면 바로 뭡니까? 이 세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군주, 성군이 자기네 어떤 선조 때 벌어진 일인데 선조 때 벌어진 일이 어떤 잘못된 거를 알고 억울하겠다. 그래서 처음부와 처음부가 죽은 그런 이제 억울함을 이 세종 때 풀어주고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조 때 일어난 게 뭐 굉장히 자기 뭐 태종 이게 다 할아버지 아버지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때 벌어졌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업적을 손상하는 일이겠지.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처음부라고 하는 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기록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상의까지 했고 그다음에 내가 뭐 너를 개국공신으로 줄게 또는 너를 갖다가 관직을 줄게 그걸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선의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종 입장에서 보면 거국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인데도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대한 군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 또 자기와 뭐 생각이 다른 사람, 또 설사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뭐 풀어주지 않아도 뭐 큰 지장이 없는 사람, 뭐 처음부야 뭐 억울함을 세종이 안 풀어줘도 뭐 세종이 이 위대한 어떤 군주로서 전혀 손상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걸 이근익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학자가 이 세종의 업적으로 정리를 한 것은 군주는 성군이 되려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 원통함이 있으면 그걸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위대한 군주의 마지막 결산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연료실 기술을 꼭 여러분들도 요 대목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처음부의 억울한 점을 풀어준 게 누구냐면
황보인이라는 사람이야. 그 황보인은 세종대에 아주 이 세종이 어떤 임명했던 재상 중에 한 명이고, 이 세종이 이제 문종이나 뭐 단종이 이제 약하니까 부탁했다는 거지. 문종이 이제 병이 약하니까, 또는 이제 손주가 어리니까, 야,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 아들을 당신들이 좀 잘 지켜라. 그 중에 황보인하고 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서. 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보인이야. 황보인이 항상 처음부가 애매하고 원통하게 죽었음을 생각하여 경연에서 알아요. 누구에게? 임금에게 알았다는 내용은 없어. 경연에서 알았다고 하는데, 경연은 임금이 공부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경연에서 알아요. 특명으로 원통함을 풀게 되었다. 그것이 서론록이라고 하는 어떤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서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통함을 갖다가 눅눅이 풀어줬다. 이 단어는 이극이 만든 단어는 아니고, 그러한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이극이 쓴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황보인이라고 하는 김종서와 함께 이제 세종이 어떤 두터운 힘을 받았던 사람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종 죽고 나서 단종이 들어서자 계유정난에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제일 1차로 살해당한 사람이 바로 황보인입니다. 이 황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에 애매하고 원통하게 죽었음을 생각하여 경연에서 아래요. 즉 다시 말해서 임금에게 어떤 아래가지고 특명으로 원통함을 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황보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종이 문종을 지키라고 이제 당부했던 사람이고, 또 문종이 또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아들이었던 단종을 이제 지키라고 아주 늘 강조했던 이 김용사와 더불어 이제 그런 인물이고, 나중에 이제 계유정난, 그래서 이제 세조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이들을 갖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본다면 좀 억울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황보인이 황보인이 원통함을 풀어주었던 주역이고요. 또 한 명이 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성삼문이야. 성삼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삼문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의 대표자입니까? 사육신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육신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의 어떤 충절에 대해서 충절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성삼문이가 처음부의 어떤 서론,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네가 시를 써가지고 그 사실을 갖다가 기록해야더라. 명령을 받고 왕명으로 지은 시 두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의 어떤 서론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앞에 것들 굉장히 커. 집현전의 어떤 설치, 그다음에 찬술가 제작, 그다음에 방외, 대마도 종벌, 그다음에 야인 종벌, 그다음에 사군 개척, 육진 개척, 이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야.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큰 것들인데, 이러한 어떤 큰 것들을 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한 거에 비하면 이 처음부의 서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이야기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처음부하고 황보인하고 성삼문이밖에 없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긍이가 봤을 때도 처음부도 억울하지만 우두구두 또한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아마 황보인, 성삼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긍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보았을 때 어떤 공식적으로는 이제 세조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정난을 일으키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이유로 황보인 김종서를 갖다가 역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게 사륙신들이었어. 그 사륙신의 어떤 주장인 단종을 갖다가 부귀시키기 위해서 몰아낸다.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몰아낸다. 그렇지만 어떤 역적으로서 송산문인은 그 죽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본다면 억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즉, 과거에는 역적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정말 그 당시 어떤 이근희 역정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그 역적으로 다 매도돼야 되는 인물들인가,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리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 그 송군이란 위대한 어떤 군주라고 하는 어떤 존재는 그 사람이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것이 아주 뭡니까 자그마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끊는.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뭐가 절대 거기 속에서 그 재등장하면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복수 또는 보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수라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보복이라는 어떤 입장에서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일반 군주는 뭐 할 수가 있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하지만 송군, 위대한 군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 처음부의 어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어떤 이 전북일보라고 하는 어떤 그 신문 속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출생 비하가, 이런 이야기가 좀 이런 표현 사실의 집안에서는 별로 안 좋을 텐데, 제가 여기서 지어낸 얘기는 없습니다. 적어도 수리부작 그냥 있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절대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제가 제 말을 갖다가 일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야. 소개를 할 뿐이야. 그때 전북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출생 비화, 즉 이 처음부의 어떤 이 이야기들,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뭡니까 살해당했다, 70명 내지 80명이 살해당했다, 이러한 것들은 이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전북일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도저히 70명, 80명을 살해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숨길 수가 있나요? 아무리 하륜이라는 사람이 권력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왕조 같은 데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70명, 80명 이거를 살해한다. 제가 보기에도 이 말은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오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 만약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도 7, 80명은 너무나 큰 거야. 그 다음에 족보를 갖다가 족보에서 지워버리는데 70명, 80명 죽여가지고 족보를 고칠 수가 있나요? 연하차씨 집안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집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연하차씨 집안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이 자손들도 풍성한 집안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정도의 인원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족보 정도를 고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의심할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데 최근에 2010년에 한 10년 좀 됐군,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논문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한 번째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차원부 설원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유통과 그 배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논문을 갖다가 서울대학에서 이제 그 이 한국사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그 이 국사학과에서 그 발행하는 잡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논문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이렇게 간단한 논문은 절대 아니죠.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과에서 그 주도해서 만든 그 잡지에서 실린 학술 논문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뭐 저 같은 사람이 막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차원부의 서론기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책, 이거는 유작이다 라고 아주 이 사람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이지만 그 유작임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그 서론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한 차석주라는 사람도 이런 유작, 그 지은이 자체도 이 유작 논란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유통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사회적 배경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제 굳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처음부의 어떤 그 서론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야. 다시 말해서 그 처음부의 어떤 그런 그 억울함, 요것에 대해서는 지금뿐만 저 자신뿐만 아니라 뭐 제가 뭐 그 이 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모호하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이 오해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이미 조선시대부터 그 이야기는 좀 자기가 자기네들도 조선시대 얼마나 많은 역사가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검토했을 때, 아, 이게 정말로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든다 하는 거 그 당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긍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도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 처음부의 어떤 설화, 그 원망함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세종대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건의 어떤 처음에 대해서 어떤 그 의심이 계속하니까, 사건이 없었는데 세종대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원통함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성립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차원부가 억울하며 죽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 되어야지만 세종이 이제 그것을 알고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세종이 그 가해자, 여기 분명히 하륜, 정도전, 한부림, 그다음에 조용규라고 하는 데서 처벌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들어보시면 그 세종이 억울함을 풀어 주었으면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뭐 어떤 그 70명 내지 80명 중에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하륜에 대한 기록이 연료실 기술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하륜은 아주 그 영의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 태종이 바로 앞선 사람이 이제 2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과 정종 아니겠어요? 제 2대. 1대가 태조고 2대가 정종이고 3대가 태종 아니에요? 이미 하륜은 그 이 정종 때부터 높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전종편 2권에 보면 전종편에 그 상신 하륜에 대해서 1대2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쭉 하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종 이방원이 하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산 하륜은 충직한 신하라. 나는 그의 덕의를 존중하여 항상 손님이나 스승으로 대접하였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하륜을 존중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조서라는 뭡니까? 관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덕의를 존중해가지고 나는 손님이나 스승으로 대했다는 거, 사부로 대했다는 거야. 이방원 태종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군주가 하륜을
그냥 단순히 그 관료나 뭐 신하로 대접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사부. 이건 큰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류는 그 덕이가 어떤 사람이냐 존중해가지고 항상 손님이나 스승으로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하륜편에 보면 이 처부에 대한 어떤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질 않아. 그러면 한부림은 어떠냐? 한부림은 그 태조, 그 한부림도 그 태조 때 그 아주 높은 벼슬이었기 때문에 그 명승편에 나와 있는데 그 명신편에 이제 그 같이 그 하륜하고 같이 하륜은 상신 그 이제 정승까지 지냈으니까 영의정까지 지냈으니까 그이 뭡니까 상신편에 나와 있는 거고 한부림이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 태조대 그 명신 아주 유명한 신화편에 왜냐면 그 이 사람도 그 이 개국공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부림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상당히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어. 뭐 그 한부림은 저는 뭐 그 뭐 윤물이고 뭐 호는 남계이고 본가는 강릉이다. 이제 강릉함씨야.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이 한부림에 대해서 그 이 한부림이 그 이 연안차 씨의 어떤 그 살해 사건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 뭐 정도 잘 아셨다시피 이 태조 그 상신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없어. 조영규의 경우에는 취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 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오직 있는 게 그 처음부의 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종 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 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 기록이 만약 분명히 있었으면 처벌받은 게 있거나 어떤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이긍익이 썼을 텐데 거기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 이긍익이 그 세종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군주의 이 세종이라고 하는 어떤 군주의 그 뭐라고 할까 군주의 어떤 총결산을 정말 어울리지 않게 그 이 위대한 군주를 갖다가 이 성군을 갖다가 마지막에 총결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이익이 썼는지 저는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더 훌륭한 업적들이 많이 있고 화려한 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모호하고 굉장히 뭐랄까 그 당시부터 이게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확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갖다가 그 썼는가? 그거는 꼭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 말, 이 원통함, 억울함을 눈녹듯이 녹여버린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는 안 되는가? 성군의 경우에는 보복과 복수. 이런 것이 그 밑에 깔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고 역사적으로 뭡니까? 비중이 큰 중요한 인물이 한 개인에 불과한데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그런 것이 만약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하윤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서 그렇게 명의정까지 시킨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뭐가 되겠으며 또 한부림을 개국공신으로 임명했던 그 누구야? 이성계는 뭐가 되겠어요? 처음부는 뭐 안 해주고 한부림 같은 사람은 개국공신으로 임명하고 거의 정도전까지 했잖아. 그 다음에 이방원이는 뭡니까? 정몽주를 갖다가 제거하는데 조영규를 갖다가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건국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저질렀겠지만 해가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반석을 세웠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코 세종 입장에 세종대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흠이 되지 미담이 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근익은 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이러한 어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근익이가 어떤 성군을 갖다가 이 마지막에 결단하는 것은 설원 그 원통함을 눈녹듯이 풀어주게 되고 그 눈녹듯이 이 설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야? 그 따뜻함이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따뜻함 품속에서 잘 살아야 되고 뭡니까? 스스로의 어떤 그런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따뜻함 속에서 녹아가지고 말라서 저절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통함과 원망함이 사라지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군이 갖고 있는 마지막 최고의 뭡니까? 총결산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근이라고 하는 늘 강조하지만 역사가가 이 성군을 마지막에 결산하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가?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제가 썼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것은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최 교수님이 했던 내용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점에서 이근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왜 그 위대한 업적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이러한 어떤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러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건 만든 말은 아니에요. 절대 수리부작 만든 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책을 쓰면서 즉 세종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걸 마지막에 집어 넣은 게 바로 이근익인데 이건 이걸 왜 이걸 썼느냐? 특히 이근익이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붕당 시대, 당쟁 시대, 붕당 당쟁 이 시대는 뭐예요? 제일 많이 나중에 이제 정리할 기회가 되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붕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임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비,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으면 충역, 충성과 충심과 역도, 역적들이 혼유에 막 뒤섞여가지고 기강이 문란해진다. 기강이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노론만이 충신인가요? 소론만이 충신인가요? 남인만이 충신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붕당 시대 제일 많이 한 이야기는 그거야. 시비,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으면 충신과 역적들이 혼재되어 가지고 기강이 흐트러진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우리 조상 중에 노론만이 옳고 소론만이 옳고 남인만이 옳고 북인만이 옳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이근익이가 세종이라고 하는 어떤 성군을 마지막에 결산하면서 소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를 채택한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상당히 모호해서 뺄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굳이 모호한 이야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세종대 어떤 총 결산을 한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큰 것이다. 그 작은 거를 놓치게 된다면 이근익이 어떤 그런 정리 태도, 역사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해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한번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이라고 하는 성군 그 업적도 그렇게 방대한데 불구하고 왜 이 처음부의 서론이라고 하는 작은 이야기로다가 그 정리를 했을까? 그 정리하는 내용이 어떤 갖고 있는 의미? 이거를 캐치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더니 나쁘다. 당장 시대는 그럼 없어져야 시대냐. 그건 아니야. 이미 벌어졌었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가 그런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군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파도 미담만 나오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파도 미담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가? 그거는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스스로의 뭡니까? 새로운 어떤 이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늘 과거는 과거를 통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에 뭡니까? 우리들의 어떤 중요한 어떤 행동 지침이 되는 거고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바로 그 결과는 미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어떤 연구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도 상당히 통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 세종시대를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여기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기로 하고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워낙 업적이 많아서 이건 다른 데서도 더 많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익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더 하고 아니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이제 제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문종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종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오늘 나왔던 성산문 이야기, 성산문 이야기 즉 사독신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것도 기록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아주 깊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좀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걸 양쪽을 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 아는 범위에 한해서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부민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제가 또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조는 왕조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왕자였기 때문에 관심도 컸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세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자식들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만만님께서 이제 잘 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